네, 오늘은 교재 여러분들 55페이지의 매출 원가 부분, 우리가 지금 앞 시간에 재고자산의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재고자산이라는 것은 당좌자산하고 달리 판매를 통해서 현금화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당좌자산은 판매를 하지 않고 현금화가 되는 그런 자산을 우리가 당좌자산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네. 우리가 뭐 개인이나 기업들이 당좌자산이 많은 사람은 뭐예요? 현금 지급 능력이 아주 굉장히 좋은 거죠. 그러니까 현찰이 많다 이거예요. 당좌자산이 크다는 얘기는 현금에 가까운 자산이 아주 많은 거죠. 자, 재고자산이라는 것은 뭐냐? 팔기만 하면 현금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팔려야 된다는 그런 그 절차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재고자산이라는 것은 판매를 위하여 보유하거나 생산 중에 있는 자산 또는 투입할 원재료 같은 소모품 이런 형태로 존재하는 자산을 다 재고자산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결국에는 뭐 이 제조에 투입되는 원재료나 이런 것도 나중에는 결국에 팔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재고자산 하면은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판매를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재고자산의 종류를 쭉 살펴봤고요. 또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는 취득하면서 들어가는 모든 설치비용 및 수수료, 운반비까지 모든 부대비용을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로 보야 된다 해서 우리가 상품이라는 재고자산을 취득할 때 운반비가 들어갔다, 또는 하역비가 들어갔다, 보험료가 들어갔다 그러면 모두 상품에 포함시켜라 이 말입니다. 여기서 재고자산은 상품이죠. 자, 그런데 이제 매입 애누리와 환출하고 매입 할인 요 세 가지는 우리가 상품의 그 총 취득금액에서 빼줘야 되는 차감되는 항목들이에요. 차감 항목. 재고자산의 차감 항목 하면은 매출 애누리, 매입 환출, 매출 애누리란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매입 애누리. 예, 우리 매입에 지금 매출하고 매입은 정반대죠. 예, 재고자산이라는 것은 여기서는 지금 판매하기 위해서 매입한 걸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입 애누리, 매입 환출, 매입 할인 이것은 상품의 차감 계정 과목이다. 네, 그것도 기억이 나시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순매입액을 계산하라 하는 문제가 혹시라도 나온다면 순매입액이라는 것은 총 매입액에서 매입 애누리하고 환출 그리고 매입 할인 요 세 가지죠. 이게 따져보면 매입 애누리 그다음에 매입 환출 매입 할인 요 세 개를 빼는 거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매출원가로 넘어와서 매출 원가는 비용입니다. 우리가 이제 비용에서도 이거 다시 한번 언급이 살짝 나오는데 우리가 이 매출원가는 여기에서 재고자산을 공부할 때 더 자세히 배우기 때문에 뒤에서는 그냥 지나가다시피 하고 지나갈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전산회계에서는 매출원가를 별도로 인식하는 매출원가를 별도로 비용으로 인식하는 그러한 회계 처리를 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 책에 제가 여기다 밑줄을 이렇게 그어 놓으라고 그랬을 거예요. 줄을. 네, 여기 있는 건 참고를 안 해도 좋고, 이 부분이 뭐냐? 평상시의 회계 처리입니다. 평상시의 회계 처리고, 그 다음에 요 밑에 있는 이 부분 뭐냐? 결산시 회계 처리예요. 결산시. 자, 매출 원가를 별도로 인식하기 위해서 결산할 때 여러분 매출 원가 대체 분계를 그것도 수동으로 안 하고 나중에 실무에 가보면은 자동으로 할 겁니다만은 그러나 알아두셔야 돼. 매출 원가 인식하는 분계가 어떻게 되느냐? 차변이 매출 원가 이 비용 발생입니다. 비용 발생. 대변은 상품 자산 감소이죠. 우리가 지금 이 상품 이걸 공부한단 말이에요. 재고자산. 그러니까 자산은
차변에 오면 증가지만 대변에 오면 감소입니다. 자, 왜 이걸 감소시켰냐면 팔았기 때문에, 매출했기 때문에 이걸 감소시킨 거예요. 매출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감소한 것이 어디로 가요? 매출 원가로 비용화 되는 것이죠. 비용화 되는 거다. 이 자산을 이제 비용화 시켜가지고 뭐하고 비교시켜요? 요 매출액하고 비교시킬 거예요. 요 매출액. 요 매출액은 어떤 것인가? 자, 여기 평상시 분계 볼까요? 만약에 1월 1일 날 상품을 말이죠. 800원에 현금으로 매입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분계가 이렇게 됩니다. 차변에 상품 자산 증가 800원, 대변에 현금 800원, 자산 감소 800원이 되죠. 자산이 증가하고 자산이 감소하게 되겠습니다. 근데 이 상품을 2월 1일 날 팔았습니다. 매출이 일어났어요. 드디어 팔렸어요. 얼마에 팔았냐면 1,000원에 팔았습니다. 이때 대변은 상품 매출입니다. 이건 수익이에요. 이건 수익 발생. 그러면 차변에 현금이라는 건 뭐예요? 자산이죠. 자산이 들어왔어요. 현금으로 팔았다 이겁니다. 자, 상품을 1,000원에 팔고 자산 1,000원에 팔았으므로 대변에 수익이 발생되고 차변에는 현금이라는 자산이 증가하게 되죠. 자, 그러면 지금 이것을 평상시에 사다 팔고 하면서 계속 수익만 발생한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딱 한 건을 예를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또 그 다음날 물건 또 사다 또 팔았어요. 이번에는 700원에 사가지고 1,000원에 또 팔았어요. 그러면 이번에 또 300원 남았어요. 그런데 어디 보세요. 평상시에 남은 거 이익 이런 거 계산 안 해요. 그냥 팔린 금액은 매출액이라는 수익으로 돈 받은 건 자산으로 잡아놓는 겁니다. 그리고 사오는 것은 전부 이게 원가예요. 이게 쭉 했다가 결산 때 이제 영업 성과를 내봐야 되잖아요. 우리가 장사를 잘 했는지 그때 한꺼번에 어떻게 해요? 자, 우리 팔린 게 원가가 얼마지? 이걸 계산을 해요. 그래서 대변에 상품 털어내고 그것을 전부 매출원가라는 비용으로 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 페이지에서 그러면 이 매출원가를 어떻게 산출하는 것이냐? 다음 페이지에서는 이제 매출원가는 뭔지 알았으니까 매출원가를 어떻게 산출하느냐? 다음 페이지에 이어지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보시면 돼요. 위에 있는 내용은 뭐 크게 중요한 내용 아닙니다. 자, 가로 2번 매출원가 공식. 자, 상품 매매업의 매출원가를 구하는 기본 공식은 다음과 같다. 이렇게 구하라 이겁니다. 기초상품 재고액에다가 단기상품 매입액을 더하세요. 기초상품 재고액에다가 단기상품 매입액을 더하세요. 자, 이 말은 뭐냐? 전기에 우리 창고에 상품이 100원 여기 있다. 여기 예제가 있네. 자, 기초상품 재고액 2019년도 12월 31일 날 남았던 재고가 2020년 1월 1일 날 30원이 재고였어요. 30원. 그러면 30원이 뭐예요? 단기로 2월이 되었죠. 그게 기초상품 재고액. 전년도에 팔고 남은 거. 자, 거기에다가 단기에 상품을 좀 매입한 금액이 70원이래요. 그러면 이건 더합니다. 70원 더해요. 단기라 하는 말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겠죠. 그래서 70원어치 샀어요. 전기에 넣어온 건 30원. 그러면 합치면 100원이래요. 합치면 더하면 우리가 원가라는 것은 이거 다 팔아야 100원인 거죠. 이거 다 팔면 원가가 100원이에요. 전기에 넣어온 거 30원에다가 단기에 매입한 게 70원이니까 재고 없이 저거 다 팔리면 저게 매출원가가 돼요. 그런데 대개는 재고 없이 다 파는 경우는 거의 없다. 없으니까 뭘 빼준다? 이걸 빼준다. 기말 상품 재고액. 안 팔린 거, 창고에 남아있는 거, 매장에 남아있는 거, 이거를
돈으로 환산하면 그게 기말상품 재고예요. 이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건 조사를 하면 돼요. 조사가 뭐예요? 파악한다 이거예요. 장부로만도 조사가 될 수가 있지만 결산할 때는 실지 조사도 합니다. 장부에 있는 게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사를 잘해서 기말상품 재고액을 조사를 해요. 얼마치 남았지? 그랬더니 여기 조사했더니 40원이 재고로 남았대요. 그러면 40원을 빼주는 거예요. 재고 있는 것을. 그게 바로 매출원가. 자, 100원에서 40원 빼면 얼마가 되겠어요? 60원이 매출원가로 상품 매출액 밑에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손익계산서에서 상품 매출액이 만약에 100원이었다 라고 하면은 60원이 매출원가로 들어가 가지고 그 밑에 첫 번째 나오는 이익 매출 총이익 40원 이렇게 기록하게 되는 거죠. 이 공식이 아주 쉬운 겁니다. 이 공식을 잊어버리시면 절대 안 돼요. 네. 언제 여러분에게 이걸 물어볼지 모릅니다. 시험 문제에서. 네. 이 개념이 딱 머릿속에 잡혀 있어야 돼요. 매출원가란 뭐냐? 전기에 못 팔고 넘어온 기초상품 재고액에다가 올해 전부 매입한 거, 단기에 매입한 거 그걸 다 더해요. 만약에 재고가 없다 그러면 어때요? 그게 매출원가예요. 다 팔렸으면. 근데 재고는 있기 마련이다. 예. 있다면 얼마치 있는가? 그걸 조사해라 이거 조사. 그랬더니 40원어치 재고가 있더라. 그럼 빼면 60원이 원가가 되는 거예요. 그 원가하고 뭘 비교해? 매상. 아까 우리 전표 작성할 때 매출액, 상품 매출 대변에 잡은 거 있죠? 그거하고 비교해가지고 매출 총이익이 얼마나 났느냐 이걸 계산해야 돼요. 자, 이 매출 원가 공식 이거를 T 계정으로 표현을 한다면 T 계정으로 표현을 한다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2019년도 장부라고 볼까요? 위에 있는 게. 예. 이거 2019년도 걸 더 키워서 뒤에서. 자, 2019년도 상품이라는 자산 계정이라고 봅시다. 자, 상품에 자 기초상품 재고액 2018년도 재고가 넘어온 게 10만 원 있었대요. 10만 원. 자, 2019년도 당기 매입액이 50만 원이랍니다. 그러면 이 합친 게 60만 원이 되죠. 이것이 상품의 차변의 합계예요. 이것이 상품의 차변의 합계. 이 차변의 합계는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판매 가능 금액이다. 판매 가능 금액이다. 이 차변의 합계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가 물론 원가 기준으로 그래요. 여기다 마진 붙인 판매 가능 금액이 아니라 우리가 팔 수 있는 금액은 원가 기준으로 60만 원이 최대치예요. 그 이상 팔 수 없어요. 재고가 이거밖에 없는 거니까. 그래서 이걸 판매 가능 금액이다 이렇게 부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60만 원인데 기말에 12월 31일 날 상품 조사를 해봤어요. 재고를 조사했더니 15만 원이 나왔어요. 15만 원. 15만 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60만 원에서 15만 원을 빼야죠. 예, 빼기 했더니 45만 원. 이게 매출원가가 되는 거예요. 예, 60만 원에서 15만 원 빼면 45만 원. 그러면 여기 대변의 합계도 60만 원이 나와요. 해마다 상품 계정은 항상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해마다 상품 계정은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2020년도 상품 계정은 2019년도 기말 상품 재고액이 2020년도에는 기초가 되죠. 예, 기초 상품 재고액이 되죠.
그래서 올해도 60만 원어치 샀대요. 그러면 판매 가능 금액이 75만 원. 자, 기말이 돼서 상품 재고액을 조사를 했어요. 조사를 했더니 10만 원이래요. 그러면 75만 원에서 10만 원을 빼는 거예요. 재고 빼는 거니까. 그게 매출원가. 예. 이 매출원가 구하는 거 굉장히 간단한 겁니다. 그런데 이걸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절대 잊어버리지 마세요. 매출원가 구하는 것은 정확히 알아야 돼요. 예, 우리가 여기 상품 매매업에서의 회계 처리에서 매출원가 구하는 게 간단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건이에요, 이게. 이게 왜냐? 여러분 컴퓨터 프로그램에서는 여러분이 이렇게 더해서 빼고 이렇게 안 하고 자동으로 일어나 버려요. 일어나 버렸는데 이게 어떻게 계산됐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장부를 보시는데 아이 컴퓨터가 계산했으니까 난 몰라. 그 회계 담당자로서 그 무책임한 거예요. 예. 컴퓨터가 계산했으니까 난 몰라? 아닙니다. 컴퓨터는 누가 만든 거예요? 우리 사람이 만든 거고 그걸 운영하는 사람, 내가 그 프로그램이 제대로 일 처리했는가 감독해야 되잖아요. 우리 회계 실무자가. 그렇죠? 컴퓨터 프로그램이 잘못되어 있으면 컴퓨터 프로그램 업체에다 이 얘기해서 이거 회계 원칙에 안 맞으니까 고쳐야 된다. 이거 에러다. 버그다 하고 수정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남 모르는 게 아니라 이 원리대로 계산됐는가 확인해야 돼. 예, 확인을. 자, 됐습니다. 자, 매출원가 공식 매우 중요하다는 거. 매출원가 공식을 이 T 계정의 그림으로 머릿속에 딱 넣어놓으면 더 좋아요. 이거 자주 그릴 거예요, 제가. 근데 2019년도에 예. 매입이랑 20년도에 매입이랑 다른 거예요? 네, 일부러 다르게 했어요. 왜냐면 같을 수는 없겠죠. 작년에 매입한 금액은 50이고 올해는 좀 더 많이 팔려고 더 많이 매입했다. 뭐. 근데 위에서 상품 매출이 있잖아요. 제품 매출. 아, 여기 제품 매출원가라고 있군요. 네, 아주 정확히 보셨어. 네, 실수. 여긴 예, 여기도 상품 매출원가죠. 예, 지금 상품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여기 제품이라고 했으니까 이건 잘못된 거죠. 네, 예, 상품 매출원가 지금 상품 얘기하는 겁니다. 예, 사실은 제품도 이 원리예요. 이걸 제품으로 바꾸면 원리는 똑같은 거예요. 다만 뭐만 다른지 아세요? 제품에서는 매입이라는 게 없어요. 매입 대신에 뭐가 올까요? 매입 자리가. 제품이라는 것은 사다 파는 게 아니라 그렇죠. 만들어 제조해서 파는 거죠. 여기가 당기 제조 원가가 돼요. 제품에서는. 매입 자리가 여기가 당기 상품 매입액이 아니라 당기 제품 제조 원가. 여기도 당기 제품 제조 원가. 그것으로 바뀔 뿐이에요. 예. 그래서 제조업은 제조원가라는 계산을 별도로 해야 돼. 만약에 올해 제품을 1000개 만들었다 개수로, 그러면 1000개를 얼마에 만들었는지 그게 당기 제품 제조원가예요. 그 올해 만드는데 들어간 비용하고 전기에 재고 남았던 제품하고 이게 제품이면 여기가 다 제품으로 바뀌는 거예요. 기초 제품 재고액. 여기는 당기 제품 제조원가. 더하면 이게 판매 가능 금액. 거기서 기말 제품 재고액 조사하는 건 똑같아요. 조사해가지고 빼. 그러면 당기 제품 매출원가. 네? 당기 제품 매출원가. 우리가 여기 상품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상품 매출원가라고 해야 맞고, 여기는 제조한 게 아니라 외부에서 사온 것이기 때문에 당기 상품 매입액. 여기도 당기 상품 매입액. 모든 재고 자산이 이 원리대로 이렇게 매출원가가 산출이 되는 겁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요걸 좀 머릿속에 잘 기억을 해 두시고요. 앞으로 제가 수업 시간에 이걸 T자로 이렇게 뭐 시험지 이렇게 화면에다 이렇게 많이 그릴 거예요. 이렇게 해놓고 상품 해놓고 여기가 얼마입니다. 여기가 얼마입니다. 여기도 얼마예요. 자, 그러면 여기를 한번 계산해 볼까요? 이게 지금 매출원가 계산하자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에다 이걸 더하고 여기서 이걸 빼면 돼요. 여기 있는 걸. 그러면 이게 딱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런 계산을 많이 할 거예요. 예, 그런 문제가 많이 나올 겁니다, 여러분. 자, 매출원가 공식 매우 중요합니다. 이 원리. 그냥 이렇게 그냥 써 있으면 느낌이 잘 안 올 수 있어요. 이게 뭐 이렇게 뭐 기억이 날 것 같지도 않고 우리가 뭐 한번 읽어보고 나는데 금방 잊어버리고 말겠죠. 그러나 아까 그 그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기초에다가 단기에 매입한 걸 더한 거. 우리가 최대한 다 팔아도 이거밖에 못 파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서 재고 남은 거 원가 기준으로 재고 남은 거 빼면 그게 매출로 팔려 나간 거다. 팔려 나간 거의 원가가 매출 원가예요. 예, 판매된 거의 원가를 매출 원가라고 해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뭐를 알면 돼요? 기초상품 재고액은 작년도 장부에서 넘어온 거니까 정확히 아는 거고, 단기상품 매입액은 매입할 때마다 장부를 기록했으니까 정확히 아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게 뭐예요? 기말상품 재고액을 그럼 어떻게 알아내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그게 이제 여기 나오는 거예요. 기말 재고자산의 평가라기보다는 여기를 살짝 지우진 마시고요. 예, 기말 재고자산 이거 평가라고는 할 수 있지만 기말 재고자산을 저는 이걸 이렇게 좀 고치고 싶어. 산출. 기말 재고자산을 계산한다 이 말이에요. 산출한다. 평가하면은 왜 자꾸 뭐 다른 생각이 들죠? 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시장 공정가치하고 이게 비교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평가라는 의미가. 우리가 그 앞에 당좌자산 공부할 때 단기 매매증권 평가 손실 평가 이익 이런 얘기 했었죠. 그래서 단기 매매증권 평가라는 건 뭡니까? 기말에 공정가치하고 비교해서 가격이 올라갔으면 그만큼 자산 증가시키죠. 그래서 대변에 가격이 오른 것만큼 단기 매매증권 평가이익 수익 발생시키고 차별에는 단기 매매증권 자산 증가시키죠. 주식 가격이 만약에 떨어졌어요. 떨어졌으면 대변에 단기 매매증권 자산 감소 그 떨어진 금액만큼 차별에는 단기 매매증권 평가 손실 비용 처리했죠. 그 평가를 우리가 자꾸 떠올리게 된다 이거예요. 근데 여기는 지금 그 평가가 아니에요. 조사입니다. 산출.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금액을 알려면요. 재고액을 알려면 먼저 양을 알아야 됩니다. 양. 수량. 몇 개냐? 아니면 몇 톤이냐? 몇 그램이냐? 몇 킬로냐? 몇 리터냐? 뭐 이런 식의 수량을 일단 알아야 돼요. 수량. 그래서 우리 이론적으로 수량을 결정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세 가지. 요 세 가지. 계속 장부를 기록하면은 입고와 출고가 장부에 모두 기록되기 때문에 그냥 재고를 그냥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장부에다가 입고 출고 계속 적어 나가면 재고 알 수 있죠? 그걸 우리가 계속 기록법. 두 번째, 실지 재고 조사법이 있습니다. 실지 재고 조사법은 입고만 기록을 하고 출고는 기록을 안 해버려요. 왜? 일부러 귀찮아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어떤 회사는 출고를 기록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을 수가 있어요. 예, 배터리가 나죠. 출고를 기록을 못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입고는 차량이 쫙 들어와가지고 재고를 딱 싣고 들어와요. 예를 들어서. 근데 상품 매매업에서는 이런 일이 별로 없는데 제조업에서는 그런 일이 많아요. 있을 수 있어요. 자, 상품이 딱 싣고 차량으로 만약에 개수 세는 게 아니라 양으로 들어오는 게 있다. 그러면 우리 그 경비실 같은 데 보면은 차를 그 재는 그런 계량하는 시스템이 있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뭘 개근한다고 그러나? 차가 딱 들어가면요. 이 차가 차 안에 실려 있는 그 물건의 중량을 정확히 파악하는 기계가 있어요. 이 차의 빈 차는 무게가 얼마고 전체를 재니까 무게가 얼마다. 그러면 전체 잰 무게에서 그 차의 빈 무게를 빼면 거기에 이제 용량이 나오죠. 그걸 갖다가 이제 공장에 창고에다가 이 사이로 같은 데다 뭘 넣어요. 그게 옥수수가 될 수도 있고 콩 같은 게 될 수도 있어요. 가령 콩으로 그걸 해서 우유를 생산하는 식품 회사다라고 해볼까요? 근데 그 콩을 말이죠. 그 창고 부서에서 생산 부서에다 자
오늘 생산부에서 우리 우유 이만큼 만들어야 되니까 콩을 이만큼 주세요 한다고 해서 그만큼을 이렇게 덜어서 정확히 인수인계가 일어나느냐, 힘들다 이거죠. 예. 그래서 사무실 직원은 또 6시면 퇴근. 근데 공장은 3교대로 1조, 2조, 3조 해서 계속 돌려요. 그리고 누가 뭐 물건을 내주는 게 아니라 여기 생산부에서 기계를 돌리면 그 원료 창고에서 콩이 쑥 들어온단 말이에요. 자동으로 갖다 쓰는 거예요. 사람의 통제 없이. 예.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그 사이로에다가 콩을 몇 톤을 갖다가 입고시켰는지 그것만 잘 적으면 돼요. 그랬다가 이번 달 원가 계산해야지 하면은 그 사이로에 남은 게 얼마인가를 조사하는 거죠. 그게 바로 입고만 기록하고 출고는 기록하지 않는다. 어떻게 하느냐? 예. 나중에 실제 수량만 파악하면 돼요. 예. 여기 재고는 실제 수량을 조사해 가지고 그걸 빼버려. 그러면 나머지 사용량, 출고량이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도난을 당하지 않는 한 우리 공장 안에 있는 것은 도난을 당하지 않는 한은 재고가 조사되면 나머지는 다 공장에서 사용했다 이렇게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출고를 정확히 기록하기가 어려운 그런 형편에 있는 상황에서는 실지재고조사법으로 실제로 원가 계산을 하여. 자, 그러면 밑에 건 뭐냐? 혼합법 1+2입니다. 1+2. 혼합법은 네, 계속 기록할 수 있는 건 기록하고, 또 뭐 기록할 수 없는 건 입고만 하고 해서 혼합법은 계속 기록법과 실지재고조사법을 다 병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이 다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할 수 있는 건 다 기록하고 할 수 없는 건 이 방법 쓰고 혼합해서 쓰고 있어요. 네. 어느 회사든 간에. 그래서 혼합법이라는 게 있다. 그래서 수량 결정 방법의 3가지를 여러분이 이해만 하고 있으면 돼. 이것도 뭐 어떻게 보면 중요하긴 하지만 시험 문제 그 밑에 있는 것보다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자, 그 밑에 있는 게 중요합니다. 이제 양은 파악을 했어요. 양이 얼마인지는 알았습니다. 이렇게 이 3가지 중에 한 방법으로 회사가 양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뭐를 알아야 되느냐? 단가를 알아요. 단가라는 것은 개당 가격입니다. 개당 가격. 개당 가격. 우리가 보통 이렇게 골뱅이 넣어가지고 뭐 2,000원 이렇게 하면은 이게 한 개당 2,000원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우리 그 이메일 주소 할 때 골뱅이 이게 단가를 표시하는 기호이기도 해요. 회계에서는 이게 단가를 의미하는 기호이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뭐 노트 같은 거 할 때 한 개당 가격 하면은 개당 가격 이렇게 안 써도 골뱅이 2,000원 하면 이거 한 개당 2,000원인가 보다. 예, 그렇게 다 통합니다. 자, 그거를 뭐예요? 단가 이렇게 불러요. 단가. 단가 하면 단위당 가격. 단위당 가격 하면 한 개당 가격을 의미하고, 만약에 만약에 그 용량이 킬로그램으로 표시되어 있으면 1kg당 가격이라는 얘기예요. 단가가. 리터로 만약에 양이 표시되어 있다. 거기에 단가가 표시되어 있다. 그러면 1리터당 가격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단위당 가격. 자, 그러면 가격을 어떻게 결정하느냐? 가격 결정 방법은 모두 지금 여기 5가지가 소개가 되어 있어요. 예. 자, 단가 결정 방법은 좀 잘 알아야 됩니다. 상품을 매입할 때마다 단가가 계속하여 변동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자, 우리가 매출원가를 매번 인식하는 게 아니라 별도로 인식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년 결산을 할 때는 이 단가 결정도 1년에 한 번만 할 거예요. 그런데 과연 지금 우리 회사의 재고로 남아있는 재고 자산이 한 번에 딱 들어온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매입을 아주 여러 번에 걸쳐서 매입을 했어요. 그리고 그 매입했을 때 가격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또는 계속 올라가기도 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변동이 있었어요. 그런 것이 대부분이므로
판매되는 재고자산의 단가의 흐름을 어떻게 가정할 것인지를 정해야 된다. 이거. 단가의 흐름을 어떻게 가정할 것인지를 정해야 한다. 그 정하는 방법이 5가지가 있다. 자, 첫째, 개별법입니다. 자, 개별법은 개별 상품 각각에다가 단가표를 붙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장 실제의 물량과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가장 정확합니다. 그런데 가장 정확하기 때문에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에 아주 정확한 거죠. 뭐 가깝죠. 그러나 단점은 뭐냐? 거래가 많을 경우 이걸 전부 적용하기가 어려워요. 예. 이걸 적용할 수 있는 기업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거래가 많은 경우 적용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예. 자, 개별법은 공부할 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가장 정확하기 때문에 뭐 크게 공부할 게 없어요. 그 단가표 붙어 있는 거 그대로 더하면 되니까 재고 금액 구하는 게 어려울 게 없죠. 그냥 단가표 있는 거 전부 뭐 기계로 익히든 아니면 수동으로 계산을 하든 해서 다 더하면 돼요. 그게 정확한 재고 금액이 돼요. 너무 정확한 거죠, 정확하게요. 근데 단점은 양이 많으면 적용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자, 다음에 그러면 양이 많은 경우에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재고자산을 평가하고 있느냐, 즉 산출하고 있느냐, 이렇게 4가지 중에 한 가지를 쓴다. 시험에서는 이 4가지 요 부분이 더 시험은 출제를 더 많이 하죠. 선입선출, 네, 선입선출, 네. 우리 그 줄 세우기 개념이죠. 줄 세우기 개념. 우리가 무슨 뭐 아주 뭐 무슨 인기 있는 상품 같은 거 팔면은 선착순으로 딱 줄을 세우잖아요. 그래가지고 입장을 할 때 어떻게? 먼저 앞에 온 사람 먼저 입장. 이게 가장 그 선입선출 그런 개념이에요. 우리가 재고에서는 선입선출이 뭐냐면 먼저 창고에 입고된 것이 먼저 출고됐다고 정리하는 거예요. 섞여 있지만 장부 정리는 어떻게 해요? 먼저 입고된 것이 먼저 출고됐다 해서 장부에서 털어나가요. 근데 그렇게 팔렸는지 그건 확인을 안 했어.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새 이제 더운 날 수박 청과 시장 청과를 파는데 수박을 이렇게 싸놓고 팔아요. 어제 수박 100개 우리가 농장에서 사왔어요. 오늘도 100개 사왔어요. 근데 어제 팔린 게 어제 사온 게 다 안 팔렸어. 근데 오늘 또 받은 거예요. 그러면 딱 분리를 해놓고 하면은 개별법으로 할 수가 있죠. 예. 그 다음에 또 그 다음날 또 100개 받았어. 그러면 또 이틀 전에 거, 3일 전에 거, 또 오늘 받은 거 3개로 분리해놔야죠. 그 매장이 이거 관리가 안 돼. 그러니까 수박 함을 하나로 만들어 가지고 계속 거기다 쌓아놓는 거예요. 3일 전에 사온 거, 어제 사온 거, 또 오늘 들어온 것도 거기다 놔요. 예. 그렇게 파는 거예요. 근데 팔려 나갔어요. 근데 오늘 입고드는 게 팔려 나간 건지 아니면 3일 전에 입고된 게 팔려 나간지 그거 확인할 길이 없어요. 그러나 장부는 어떻게 한다? 먼저 입고된 것부터 털어 나가는 거예요. 재고가 지금 남아있는 것은 최근에 입고된 것이 남았다. 이렇게 가정을 하는 게 선입선출입니다. 자, 보세요. 먼저 입고된 상품을 먼저 출고한 것으로 장부를 만든다 이거예요. 예. 장점은 실제 물량의 흐름하고 아주 일치하는 면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수박 예를 들었으니까 그런데 수박이 아니고 옷이든 뭐든 그럴 겁니다. 네. 똑같은 옷을 여러 번에 걸쳐 사왔다 하더라도 좀 먼저 옷 사온 거 그걸 빨리 팔려고 하겠죠. 누구든지 매장의 사원이든 사장이든 간에 수박이나 뭐 야채 같은 건 말할 거 없고 시간이 오래되면 시들으니까 먼저 입고된 것부터 팔 거예요. 그래서 실제하고 아주 비슷해요. 이 선입선출이. 자, 재고자산 금액이 현재의 공정가치를 나타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재고자산, 지금 재고 남아있는 거예요.
이 재고 금액이 현재의 시가를 나타내고 있다. 공정가치는 시가를 말하는 거다. 왜 그럴까요? 자, 선입선출이니까 우리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박을 10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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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개 받아놓은 셈이에요. 근데 재고조사를 딱 해보니까 재고가 30개 남았네? 270개는 수박이 팔린 거예요. 그러면 그 30개를 언제 걸로 재고를 보는 거예요? 선입선출은? 네, 제일 마지막에 들어온 거. 그러니까 제일 마지막에 들어온 게 지금 시가나 거의 같은 거예요. 오늘 들어왔거나 어제 들어온 게 재고로 남았으니까. 그래서 선입선출은 재고 금액이 현재 공정가치하고 아주 비슷해요. 단점을 볼까요? 현재 수익과 과거의 원가가 대응된대요. 예, 이건 좀 부정적인 거예요. 예. 이거는 그러니까 긍정적이니까 이건 장점에 넣었는데 단점도 있어요. 예, 단점도 있어요. 자, 현재 수익이라는 건 뭐냐면 매출액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 이번 달 매출액이라고 한번 볼까요? 이번 달 매출액. 이번 달 매출액. 자, 선입선출은 매출원가가 선입선출이기 때문에 먼저 입고된 것이 판매된 걸로 보는 거예요. 판매는 이번 달 가격으로 매출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7월이라고 한다면 7월에 판매가 났어요. 7월에. 그러면 7월에 판매는 7월 만약에 수박이다 그러면 7월 수박 가격으로 판매가 일어난 거예요. 근데 원가는 선입선출 뭐 수박을 한 달씩 놔줄 리는 없지만 아니면 좀 어거지를 부려서 수박을 6월달과 5월달에 사놓은 수박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수박이 쌌어. 그때는. 그러면 원가는 이게 어디예요? 원가는 수박이 쌀 때 원가가 적용되죠. 그렇겠죠? 가격이 이게 올랐다면 5월달에 수박이 한 통에 농장에서 5,000원이었는데 6월달에는 8,000원이었고 지금 7월달에는 10,000원이 됐어요. 5,000원, 6,000원, 10,000원 계속 수박 가격이 오르고 있어요. 그러면 팔 때는 우리가 판매할 때는 현재 시세대로 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재의 수익하고 과거의 원가는 지금 5월달, 6월달 수박이 원가로 잡힌다 이거예요. 왜? 재고가 지금 7월달 것만 재고로 남아있으니까. 네, 그래서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에 부적합하다. 물가가 계속 상승을 한다면 이익이 과대하게 됩니다. 이익이 과대하게 되고 이익이 과대해지면 법인세 부담은 커지겠죠. 왜 법인세 부담이 커지느냐? 법인세라는 것은 그 법인이 벌어들인 수익에 대해서 세금을 내기 때문에 그 수익이 바로 이익이에요. 그 법인이 이익을 얼마나를 냈느냐? 그런데 실제보다 이익이 많이 나왔어. 이 선입선출법으로 쓰니까.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세금도 많이 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후입선출을 볼까요? 후입선출은 이 두 가지가 말이죠. 모든 게 반대예요. 서로 반대. 자, 후입은 나중에 입고된 것이 먼저 출고됐다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어떤 억지 같아요. 후입선출은. 그래서 일부에서는 후입선출을 인정을 안 하는 것도 있어요. 예. 회계 이론상 있긴 하지만 후입선출은 이건 후입선출은 일부러 인정을 안 한다. 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원리를 알아보세요. 후입선출이라는 것은 나중에 입고된 상품을 먼저 출고하는 과정에서 출고 단가를 결정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항상 우리 회사는 후입선출로 할 수밖에 없다. 먼저 입고된 것은 저 속에 들어가 버렸어요. 예. 최근에 입고된 것만 출고가 돼. 항상 출고는. 예. 자, 모래를 채취해가지고 모래를 판매를 하는 그런 건축 자재 그런 회사가 개발 회사가 있다고 볼까요? 그래서 어디에서 지금 모래를 다 채취해가지고 계속 우리 운동장에다 싸놓고 팔고 있어요. 그러면 계속 모래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모래를 오래된 것이 속에 묻히죠. 처음에는 산이 요만했는데 계속 트럭이 와서 부으니까 산이 점점 커지죠. 어제 쌓아놓은 게 팔리면 거기 위에서부터 팔아야죠.
예, 선입선출을 하겠다고 굴을 파가지고 안에 걸 팔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회사의 그 판매 스타일은 후입선출로 정의하는 게 사실에 가까운 거죠. 저 속에 파묻힌 모래는 굉장히 오래된 모래예요. 그때 가격으로 사온 거예요. 근데 지금 껍데기에 있는 밖에 있는 모래는 요새 가격으로 사온 거란 말이죠.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입고된 상품을 먼저 출고한다는 가정이고요. 장점은 현재 수익에 현재 원가가 대응되죠. 아까는 반대였죠. 현재 수익에 과거 원가가 대응된다. 이것이 단점이라고 그랬죠. 그 단점이 오히려 후입선출에 오면 장점이 됩니다. 반대니까 현재 수익과 현재 원가가 대응되기 때문에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에 부합된다. 그런데 단점이 실제하고는 좀 많이 다르다. 아까 그 모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개 일반 뭐 농수산물이라든가 이런 일반 공산품이라든가 의류라든가 이런 도소매업에서는 선입선출을 대부분 다 할 수 있도록 판매 시스템이 돼 있어요. 그래서 실제 물량의 흐름과 동일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재고자산의 금액이 현재의 공정가치를 나타내지 못해요. 재고가 항상 오래된 것이 재고야. 장부상 재고 금액이 옛날 가격이 반영되어 있는 거예요. 장부에서. 그래서 이 선입선출, 후입선출이라는 개념은 실제 현장에서 물건이 그렇게 나간다는 게 아니라 장부를 어떻게 계산하느냐 이거예요. 출고를 어느 것부터 출고됐다고 털어나가느냐 그 기준을 말하는 거예요. 자, 나머지 두 개는 평균의 개념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가중평균법이라 하는데요. 이 두 가지를 합쳐서 가중평균법에는 이동평균과 총평균이 있다. 자, 이동평균은 매입할 때마다 이동평균 단가를 구해 놓습니다. 그래서 그 단가로 출고가 일어난 것으로 결정을 해요. 매입할 때마다 평균을 내놔요. 재고하고 오늘 들여온 거하고 더해가지고 평균 단가를 구합니다. 그래서 판매가 일어나죠. 그러면 그것을 출고 단가로 결정을 해버려요. 그래서 변동하는 화폐 가치를 단가에 반영한다는 장점이 있고요. 매입이 자주 발생하는 경우는 매번 새로운 단가를 계산한다는 그런 번거로움도 있을 수 있는데, 이거 뭐 요즘에 계산은 컴퓨터에다가 프로그램 짜놓고 하기 때문에 뭐 번거롭다는 것은 요즘 상황에는 맞지 않겠죠. 만약에 장부를 전부 다 수기로 기록을 한다 그러면 분명히 단점이 되겠죠. 자, 총평균은 아주 간단한 방법입니다. 월말이나 기말에 한 번만 계산합니다. 총 입고 금액 그리고 총 입고 수량을 구해요. 그래서 입고 금액을 나누기 수량 해버리면 총 입고 금액 나누기 총 입고 수량 하면 뭐예요? 그 달에 또는 그 연도에 총 평균 단가가 나옵니다. 그걸로 출고가 일어났고 재고가 남은 걸로 보는 거예요. 모든 걸 평균으로, 전체 평균을 적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간편하고요. 이익 조작의 가능성이 아주 낮습니다. 단점이라는 것은 기초재고가 기말재고 단가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좀 사실하고 관계가 없죠. 기초재고는 진작에 팔려나간 건데 평균이라는 것을 내면 기초재고 가격이 기말재고에 같이 스며들어 있는 걸로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초재고가 기말재고 단가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이건 단점이다. 자, 여러분이 요거를 말이죠. 지금 이렇게 말로만 이렇게 설명을 해놓으면 그 시험에서 지금 여기에 정리되어 있는 이론적인 걸로 시험에 나올 수 있느냐? 뭐 나온다면 한 문제 정도 아주 띄엄하게 나올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이제 계산 문제로 나와요. 계산 문제로. 그래서 뒤에 지금 여기에는 연습 문제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당좌자산 다 풀고 연습 문제 풀어봤잖아요. 재고자산 공부하고 나서 또 연습 문제 풀어볼 거예요. 그때 이걸 좀 복습을 또 해볼 수 있습니다. 문제로 바꿔가지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는 재고를 산출하는 방법을 배운 거예요. 재고를 어떻게 산출하느냐에 따라서 뭐가 달라져요?
매출 원가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고를 먼저 결정을 해야 그걸 빼줘 가지고 매출 원가를 구하기 때문에 재고를 너무 많이 사실보다 높게 잡으면 어떻게 해요? 원가가 떨어져 버려요. 원가가 낮아져 버려요. 그래서 이익이 커져 버리는 거예요. 또 반대로 재고를 사실보다 너무 낮게 잡았어. 그럼 원가가 커져요. 원가가 커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익이 줄어들어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재고자산의 평가는 굉장히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수량 곱하기 단가로 하는데 수량의 파악 방법 아까 여기 3가지 얘기했고 단가를 산정하는 방법 여기 5가지 여기 있습니다. 그 얘기고 그 다음에 이 그림이 뭐냐 이게 이제 시험이 잘 나오는 것을 이렇게 정리를 해 놓은 거예요. 자, 일반적으로 우리는 물가는 계속 물가는 상승한다고 봐야 됩니다. 우리 그 인플레이 현상이 좀 심하냐, 그냥 뭐 아주 심하지 않은 편이냐의 그 차이지. 물가는 하여튼 계속 올라요. 특히 우리 대한민국의 이 부동산 가격은 지금 뭐 난리가 났죠. 지금 아파트 값 때문에 대통령 인기 떨어지고 뭐 지금 난리가 났어요. 자, 하여튼 뭐 이 토지가 또는 우리 집값이 물가를 다 대표하는 건 아니지만은 아무튼 전체적으로 집값이나 토지값도 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죠. 예. 우리가 물가라는 게 꼭 먹는 뭐 빵값이라든가 채소값, 쌀값 이것만이 물가는 아니니까 국가 전체의 물가라는 것은 부동산 가격도 영향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물가가 계속 상승하는 추세에 지금 우리가 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봤을 때 매년 재고양이 같다면 매년 재고양 그러니까 재고양이 막 달라지면 소용이 없고 매년 재고가 같다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 순서가 이게 지금 부등호잖아요. 크거나 같다. 이건 크다 하는 건데 선입선출법이 뭐가 당기순위 여기 있는 것들이 지금 기말 재고금액, 매출총이익, 당기순이익, 법인세 비용 이렇게 4가지가 적혀 있지만 이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요 당기순이익입니다. 당기순이익. 그래서 당기순이익이 큰 순서예요. 이게 선이총후 선이총후 외워둬야 돼. 예. 선이총후 개별법은 여기서 제외되고 어떤 가정에 의해서 계산하는 그 재고자산을 파악하는 방법에서는 물가가 상승하고 양이 서로 똑같다면은 선입선출법이 이익이 가장 크게 나와요. 그 다음 이동평균법 하고 총평균법은 크거나 같아. 그래서 이게 크거나 같다는 거고 후입선출법이 이익이 가장 적게 나와요. 이제 나중에 뒤에서 문제 풀 때 검증을 해볼 수 있어요. 똑같은 장부를 가지고 선입선출법으로 한번 계산해보고 후입선출법으로 계산해보면 이런 결과가 나와요. 항상 선입선출법이 이익이 많이 나와요. 물가가 오른다는 장부를 그러니까 단가를 계속 올려놓고 계산을 해보면 그 다음에 그 밑에 거는 그 반대의 경우죠. 자, 매출원가는 비용이죠. 이건 다 이익이잖아요. 당기순이익, 매출총이익, 기말 재고금액은 클수록 원가가 떨어지는 거지만 원가의 반대쪽에 있으니까 기말 재고하고 매출원가가 지금 대변에 같이 있죠. 하나가 커지면 하나는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고금액이 크면 매출원가는 떨어지는 거예요. 재고금액이 크면 매출원가가 떨어지니까 원가가 큰 순서는 이거의 반대가 되죠. 원가가 큰 순서는 이렇게 반대가 된다. 선이총후의 반대가 된다. 똑같은 선이총후인데 부등호가 거꾸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가는 뭐예요? 후입선출법이 제일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익이 제일 작아지죠. 이게 원가가 제일 크니까. 이익은 제일 작아요. 법인세는 비용인데 왜 여기 있느냐? 이익이 크면 법인세도 같이 많이 내는 거야.
매출 원가하고 여기 있는 비용하고는 달라요. 이익이 많이 나면 법인세 비용이 많이 내는 거예요. 세금을 많이 내는 거예요. 이 매출 원가는 그 위에 있는 원가죠. 이익 산출하기 전에, 당기순이익 산출하기 전에 원가이기 때문에 이거에 반대가 된다. 그래서 이거 시험에서 자주 물어보니까요. 기억을 좀 해둡시다. 쉬는 시간이 됐죠? 네, 그래서 여기까지 딱 하고 자 10분간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는 재고자산을, 이게 이제 평가입니다. 재고자산을 평가하는 회계 처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쉬시죠, 10분간.